안녕하세요.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온다. 2025년 하반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적 현안은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세계 주요국들은 특히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체로서 처음으로 IPO, 상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상장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체가 상장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이 서클이 상장하자마자 첫날 167%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역시 200몇 % 주가가 오르면서 이틀 동안 400여 %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이 서클에 대한 그 기대가 그만큼 집중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시사할 바가 많은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삶에, 우리 세계 경제, 또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와 같은 미국의 내노라 할 만한 IB, 그죠? 정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은행 4개가 같이 우리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에 나섰습니다. 어떻게요? 이 은행들이 공동 지분으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을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을 나눠 먹자 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제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우리끼리 코인으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었다가 이러다가 은행을 없애는 모델이네, 은행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전통적인 은행이 사라지게 만드는 모델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움직임, 수익 실현 말고요, 일단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이 사라지는 모델인데요. 그렇게 움직이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이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되게 이용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가 무엇이고,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그 기초적인 이야기,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199화 상편에서 제가 다뤄드렸고, 오늘은 하편이니까 이것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더불어서 법제화라는 거대한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법적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내가 혹시 이용자도 마찬가지, 혹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조촉될지도 몰라, 법에 걸맞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마음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을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주저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스타트업들인 거예요, 다. 그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민간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치면 신세계 그룹도 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뒷짐지고 있을 수 있나요? 이미 신세계 상품권 발행하고 롯데그룹도 롯데그룹 상품권 발행하고 있는데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전환해도 당연히 엄청난 효용이 기대될 수 있는데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하는 것을 막는 법이 아니라 이런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든지 발행해도 좋다 하는 종류의 법안이니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자는 연방 규제, 소규모 발행자는 주 규제를 선택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준비금 요건 1대1 법정화폐 준비금 1대1 그러니까 1달러를 바꿔주면 1코인을 주는 거죠. 그럼 1코인을 줬으면 1달러를 준비금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공개하라는 의무가 있는 거죠. 역시 재무부의 연구는 요구되지만 금지는 아닌 게 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까지 우리가 법제화하고 법적 분류상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 상장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이끄는 이 법제화의 핵심은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인데요. 지니어스 법에 따르면 1대1 준비금을 의무화한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 실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달러를 다 쓰면 안 된다. 그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어야지. 전세 보증금이 없으면 나 이제 전세 뺄래요 라고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감사까지 받아야 돼요. 발행 기업은 자산을 정기적으로 감사받아야 돼요. 발행인의 규제를 승인받아야 돼요. 연방 혹은 주 단위의 금융기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빅테크는 견제합니다. 애플, 메타, 빅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요. AML이나 KYC, 오늘은 이 부분을 뭐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화폐의 성격으로서 돈 세탁 방지, 신원 인증 의무,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를 또 준수해야 되는 이게 바로 지니어스 액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법제화까지 맞물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정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생겼다. 이제 이 법제화는 마치 제가 자다 일어나 가지고 부시시한 눈을 뜨면서 FOMC 즉시 분석을 가끔 해드리죠. 그런 부족한 모습 말고 오늘처럼 그냥 제 평상시 자켓을 입고 멋있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모습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턱시도를 입었다라고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대해서는 제가 199화 상편에서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2020년 이맘때 2021년 경제전망서를 준비했고 지금도 2026년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때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 지금 2025, 2026년에도 또 확산될 것이라고 기술할 예정입니다. 지금 26년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꾸준히 확산화되는 동선상에서 법제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역시 우리나라도 이에 뒤질세라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법 발의가 이미 있었죠. 법이 통과할지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에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상에서 테더가 대략 62%를 차지합니다.
서클의 USDC가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 서클은 상장을 했었던 거예요. 서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게 법제화가 되기 전에 상장하는 것은 굉장한 주식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기 자본금을 모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를 좀 새겨보면 지난 199화 상편에도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릴 때는 의미,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개념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드리려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코인 발행업자는 1코인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코인을 제공할 때 1달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 코인 발행업자는 받은 현금을 이만큼 수취했으면 그대로 현금만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채 중에서 단기 국채에 한해서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단기 국채는 그만큼 현금화가 쉬우니까 거의 현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국채 수익률 3%, 4%라고 할 때 현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 만큼 그만큼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화에 있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국채 매매 구조를 보면 결국 코인 발행업자에게 규제를, 이 법적 제재를 마련해 주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의도는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금 규모를 좀 생각해 보면 특히 미국의 단기 채권이죠. US Short Term Securities. 단기 채권을 얼마나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거는 미국 국채 전체가 아니라 단기 채권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단기 채권도 2위 국가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캐나다 쭉 있습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JP 모건, 그리고 뭐 저머니, 룩셈부르크 쭉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몇 위입니까? 10위예요. 미국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 양면에서, 그리고 미국의 2024년 한 해 동안에 미국 T비를 구매했었던 그 양을 본다면 JP 모건, 차이나, 중국,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규모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10위일지 모르지만 2024년에는 3위로 부상할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업체가 많아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수취하고 있는 현금, 달러가 많아지고 그 달러로 미 국채를,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그 기능도 작은 기능이 아니라 매우 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먼저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미국의 트레저리 일드와 연동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캐피털라이제이션의 수준이 USDC, USDT, 소위 테더와 서클이 엄청나게 캐피털라이즈 마켓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악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2024년, 25년 들어서 미국의 특히 단기 채권, 장기 채권 말고요. 단기 채권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금리가 안정화되게 유도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국채 금리가 오를 때마다 움찔움찔하고 이거 관세 전쟁 계속해도 되나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했었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매입할수록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그 수익을 영위하려 움직이는 것이다. 4%의 수익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앞서 살짝 거론해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이미 공약에서부터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있죠. 2020년, 21년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이었으니까 특별한 구간이라고 잠깐 빼놓고 생각해 보시고, 그걸 제외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계가 가계부채를 짊어지면 이자를 내듯이 정부도 정부 부채를 짊어지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 이자 상환액이 빨간색 선 보십시오. 순이자 지출이 2022년, 23년, 24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것은 물론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맞아요. 20년, 21년 동안. 2020년, 21년 동안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자료 다시 보시는 것처럼 부채 누적 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거기에서 22년, 23년 동안 금리 인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 거예요. 부채를 많이 지었는데 그때부터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 순이자 지출액이 미국의 디펜스, 방위 산업, 방위 영역의 방위비 지출보다도 이자 지출액이 더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메디케어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 순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이 미 행정부의 의도인 것이다. 미 국채금리 추이를 보십시오. 실제 30년물 국채금리는 치솟는 모습이다. 3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벌이거나 또 미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거나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늘어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감세 정책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국채 발행량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굳이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미국 경제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큰 소용돌이를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수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은 겁니다. 30년물 보세요. 10년물 보세요. 근데 2년물처럼 상대적으로 단기채의 경우에는 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매입처가 기반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지수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 달러 지수는 하락하는데 100이라는 기준선마저 밑돌면서 달러화가 약세화되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역사적으로 보세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의 가치도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왜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의 가치인데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금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는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매력도,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왔기 때문에 혹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벌어지는 이례적인 역사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움찔움찔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국채 발행 더 해야 되는데 감세 정책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 펼쳐나가야 되는데 근데 국채 발행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자 지출 부담도 더 커지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달러화의 약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움찔움찔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국채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줄 매입처가 필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매입처가 있어야 국채도 마음껏 발행하고 재정적자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의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 액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하원의 정말 빠른 의사결정이 전개됐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그랬는지 보시면 채권 ETF 자금이 장기채의 경우에는 매도세가 더 강했는데 순유출이 많았는데 단기채의 경우에는 순유입이 거대하게 일어났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한몫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위험한 건 없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왠지 위험성도 커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99화 상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이 화폐가 만들어질 때 금을 갖고 있으면 금 보관 증서를 써주고 그러면 그 보관 증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일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세공업자 입장에서 나중에는 은행이 됐지만 이 세공업자 입장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금 보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소문이 나거나 해서 금 보증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금 돌려줘 했을 때 이 세공업자는 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돌려줄 수 없죠. 없는 일이 발생했었던 거예요. 그게 경제 위기인 거죠. 한번 돌이켜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왔을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했죠. 서프라임 모기지는 뭐예요? 비우량 주택에 담보대출을 제공해 준 거예요. 담보 가치가 없는 것에 담보를 인정해주고 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터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여러분 SVB 사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국채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이용자들이 다 같이 나 이제 달러로 바꿔줘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바로 뱅크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뱅크런인 거예요. 디지털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주기 위한 달러도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상당 비중을 미국 단기 채권으로 바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의 경우 채권 시장이 불안해서 현재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채권을 끝까지만 들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채권 금리만큼 수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샀다.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5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현재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에 팔면 미실현 손실이
실현 손실화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10만 원을 통과하고 20만 원이 된다 하는 기대로 갖고 있으면 미실현 손실일 뿐이지 실제 실현이 되는 게 아닌데, 손실이 실현되는 게 아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채권을 계속 그 기간까지는 갖고 있으면 될 텐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줘라고 할 때 미실현 손실이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라도 저렴한 값에라도 팔아서 이 달러로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 발행업체는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이용자들이 전자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뱅크런은 은행 지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은행 샷다문 닫고 정부가 나서서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면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일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어플리케이션, 전자지갑에서 그냥 자동으로 바꾸는데 안 바꿔줘요. 그럼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성을 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위험성을 해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동시에 법적 조치로서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이 맞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제화,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해줘 하면서 국제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야금야금 마련해 나가기 위한 행보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국제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다 줄 변화, 영향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해서 여러분들과 매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 질의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경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 그 상단을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셔서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활용성, 유용성과 동시에 위험성도 동시에 인지하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그리고 유통, 그리고 나중에 미칠 경제적 파장, 영향,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